그 순간이었습니다. 숨이 멎을 만큼 단단한 무엇이 딱 하고 닿는 느낌. 번개가 벽면을 환하게 비추는 찰나 저는 등에서 전율이 훅 올라왔어요. 아,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왜 동네 사람들이 첫날 밤에 도망갔다고 했는지, 왜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 집은 조심하라고 했는지, 왜 성미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 동생 그 문제로 평생 혼자 사내야라고 남겼는지, 모든 퍼즐이 단 한순간에 제 등으로 전달된 충격 하나로 딱 맞춰졌습니다. 숨이 멎었고 심장은 두 번 뛰고 멈추는 것 같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두려움과 이상한 열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저 진짜로 괜찮아요? 제 크기 때문에 다들. 아, 이게 진짜였군요. 소문이 그냥 말이 아니었네요. 처음엔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숨이 멎을 만큼, 아니 그 이상이에요. 그동안 왜 사람들이 도망갔는지도 알겠는데 나는 그럴 마음이 안 생겨요. 솔직히 말하면 놀랐던 것보다 지금은 당신이 더 좋아요. 그날 밤 진국 씨를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또 하나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등 뒤로 스쳤던 그 존재감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것. 사람들이 왜 도망쳤는지, 왜 35년 동안 그가 혼자였는지, 저는 그 이유를 숨이 멎을 만큼 선명하게 알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이 먼저 그 믿기 힘든 진심과 함께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제 나이 56세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늘 비어있는 한쪽 의자처럼 쓸쓸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평생 친구 정미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성미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하루도 망설이지 않고 가방을 들고 제천 종합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인지 비인지 모를 잔잔한 것이 흩날리고 있었고 병실 복도에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겨울 공기에 차가운 서늘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퀭하게 꺼진 성미의 눈이 저를 향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희야 왔어? 그 목소리는 예전 우리가 얘기하던 떠들썩한 카페의 성미가 아니라 마치 종이 한 장이 바람결에 흔들리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당연히 왔지. 너 이런 말도 없이 아프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애써 괜찮은 척 웃었지만 가슴 한쪽이 조금씩 뜯겨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민은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힘없이 웃었어요. 나 이제 오래 못 버틴대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그 말에 눈물이 올라왔지만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그쳤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친구 앞에서 울면 그게 더 잔인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을까요? 병실의 조용한 기계음이 배경처럼 흐르고 성미의 숨소리는 점점 더 얇아져 갔습니다. 그러다 성미가 갑자기 제 손을 조금 더 꽉 잡았어요. 제게 마지막 힘을 짜내 들려주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정희야, 나중에 내 동생 꼭 한번 만나줘.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나 나나 동생 얘기 거의 해본 적도 없는데. 성민은 조금 떨리는 숨을 고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그 문제로 평생 혼자 살았어. 여자들이 다 도망가. 말의 끝이 들릴 듯 말 듯 했지만 확실히 들렸습니다. 그 문제. 뭔가 막연히 알 수 없는 무겁고 비밀스러운 느낌의 단어였습니다. 무슨 문제인데?
성미야, 그게 뭔데? 저는 급히 물었지만 성미는 힘겨운 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 못해. 나중에 내가 알게 될 거야. 약속해. 꼭 만나줘. 그 눈빛은 간절했고 어딘가 두려워하는 느낌마저 있었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손에서 온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성미야, 내가 꼭 만날게. 너 걱정하지 마.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성미는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가 입가에 남은 채로 성미는 마지막 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병실에는 기계음만 남고 저는 한동안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였던 성미가 남긴 마지막 말. 그 문제로 평생 혼자 사네.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성미의 장례를 치르고 병원에서 나온 짐들을 제 집으로 가져와 정리하기 시작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얇은 외투를 벗으며 상자를 열었을 때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오래 묵힌 기억 같은 것이 스멀거리며 퍼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아주 낡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미의 장례는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도 자식도 없었으니까요. 영정 사진 앞에 유난히 고요하게 퍼지는 향 냄새를 맡으며 저는 오래도록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성미야, 너 왜 마지막까지 혼자였어? 가슴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말이 있었지만 끝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자 저는 성미가 남기고 간 짐들을 조심스럽게 차에 실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 내 동생 꼭 만나줘. 이 문장만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상자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옷들, 오래된 수건들, 약봉지들, 그리고 빛이 바랜 책 몇 권. 성미의 흔적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소박하고 조용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자 바닥에서 작아 보이는 갈색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닳고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손이 먼저 가더군요. 마치 성미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진짜 이야기가 그 안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책을 펼치는 순간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씨 때문이었어요. 진국이 또 실패했다. 이번에도 첫날 밤에 여자가 울면서 도망쳤다. 저는 한동안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진국이라는 이름, 성미가 마지막 순간까지 입에 올렸던 그 동생. 그 문제 때문에 평생 혼자 살았다. 성미의 마지막 말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용기를 내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날짜가 오래된 기록들. 35년 전, 30년 전, 25년 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반복되는 글귀들. 오늘 또 여자가 도망갔다. 아이가 울면서 갔대. 어떻게 이런 몸으로 태어났을까? 내가 대신 미안하다. 성미의 글씨는 점점 흐릿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예 떨리는 듯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국이는 착한 애다. 그런데 그곳이 너무 커서 다들 무서워해. 여자들이 놀라서 울기만 하고 결국 다 도망간다. 내 동생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자를 잃었다는 말이 그냥 은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로 그곳 때문에 35년 동안 사랑도, 결혼도, 삶도 모두 놓쳐버린 남자. 성미가 왜 마지막 순간까지 그 동생을 제게 맡기듯 말했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될 듯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연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
왜 하필 성미는 그 일을 죽기 직전에 제게 맡기려 했을까? 저는 일기를 덮지도 못한 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미의 마지막 한숨이 바람을 타고 제 곁에 머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희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 깊은 곳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공책을 조심스럽게 접어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성미가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던 동생. 그가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지녔든 저는 결국 그를 보러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주문진행 첫차 시간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주문진에 도착한 건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막 스며들던 시간대였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바다는 아직 겨울의 기운을 품은 듯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어요. 기차역 앞에서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바닷내음이 갑자기 코끝을 찌르며 확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정말 성미의 동생을 만나러 가는 게 맞는 걸까? 수첩 속 글귀들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곳 때문에 여자가 도망갔다. 35년 동안 혼자 살았다. 날짜가 적혀 있던 그 빛바랜 기록들. 그 모든 글자의 무게가 제 발걸음을 잠시 붙잡았지만 저는 결국 천천히 해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소를 적어놓은 메모를 꺼내 들고 골목 입구에 섰을 때 그 집은 금방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오래된 단층집. 작지만 깔끔한 마당,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작은 담장. 그 담장에 말린 수건이 걸려 있었는데 햇빛에 흔들리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외로워 보였어요. 마치 그 집에서 살아온 시간이 바람결에 걸려 있는 것처럼. 문 앞에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랑. 종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제 마음속을 크게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키가 컸고 검은색 니트를 입은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머리에는 희끗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60대 초반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그런데 얼굴,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하라고는 믿기 힘든, 마치 오랜 세월을 혼자 견뎌낸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깊고 가라앉은 눈빛.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게를 품은 사람. 외로움을 오래 안고 살아온 사람. 저는 그 눈을 한번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미가 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동생을 걱정했는지. 저 혹시 배진국 씨 맞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신지?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듣는 순간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저는 윤정이라고 해요. 성미 친구입니다. 그 말을 듣자 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놀람과 슬픔, 그리고 말하지 못한 어떤 감정이 동시에 스친 얼굴. 누나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말끝이 조금 떨려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을 하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바닷바람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고 그의 눈동자에서 아주 깊은 그림자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시죠. 그가 조용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안은 예상보다 훨씬 깔끔했습니다. 나무 선반에는 책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신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 특유의 쓸쓸함이 느껴지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정돈된 따뜻함도 함께 느껴졌어요. 성미 누나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진국 씨가 천천히 묻자 저는 가슴이 순간 뜨끔했습니다. 그 질문, 그 무게, 그건 나중에 얘기해도 될까요? 아직 정리가 잘. 그는 잠시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 향이 희미하게 공기 중에 남아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자꾸만 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혼자 견딘 날이 더 많은 사람의 눈. 그 어두운 깊이를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만남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진국 씨 집에서 나왔을 때 바닷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은 멀쩡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어지러웠어요. 낯선 남자를 처음 만났을 뿐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이상한 편안함이 스며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함이 가슴 한가운데 걸리는 느낌이었죠. 이게 뭐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사람을 한번 만나고 나서 바로 돌아오기 마련인데 그날은 발걸음이 자꾸 바다 쪽으로만 향했습니다. 잔잔하게 부서지는 파도, 소금기 섞인 바람, 낮게 깔린 겨울 햇살, 그 모든 풍경이 묘하게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진국 씨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연하라고는 믿기 힘든 깊이와 홀로 살아온 시간이 만든 쓸쓸함. 그게 제 가슴을 자꾸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가 혼자 살아왔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성미의 부탁이 제 어깨에 얹혀지는 순간부터 이미 제 마음 한쪽을 그가 차지한 것만 같았어요. 그냥 오늘만 보고 가자.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해변가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 오늘은 조금만 더 있고 싶다. 그 생각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근처 부동산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안에는 몸에 두툼한 패딩을 걸친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원룸 찾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시 지내볼까 해서요. 바닷가 바로 붙은 데 있어요. 요즘은 비수기라 방도 많고요. 여인네는 바다 쪽을 가리켰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따라 나섰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갑게 비치는 골목을 지나 파도가 보이는 길 끝, 작은 원룸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따뜻한 전기장판 냄새와 함께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그대로 들어오는 곳,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울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며칠만 살아볼까? 처음엔 며칠이라는 단어로 스스로를 속였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펼쳐놓고 펜을 들 때도 솔직히 제 손이 왜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인사만 하고 올라올 생각이었던 사람이 겨우 몇 시간 만에 그 남자의 집 근처에 방을 잡고 있는 상황.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돌아서 나온 순간 마음 한쪽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작게 중얼거리며 바닷가를 다시 걸었습니다. 겨울 햇빛은 눈부셨고 파도는 조용했지만 제 심장은 이상하게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그 두근거림 뒤에 숨어있는 감정이 뭔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눈앞의 바다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 아직 떠날 때가 아니다. 원룸으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을 때 문득
오늘 하루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침엔 그냥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확인하러 온 것뿐이었는데 저녁이 되기도 전에 이곳에 자리를 잡아버린 셈이니까요. 창밖으로는 어둑어둑한 바다 색깔이 번졌습니다. 그 속에서 이상하게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 했어요. 혼자 바다를 바라보던 배진국 씨의 모습. 그 쓸쓸함이 자꾸 제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진국 씨에 대한 괴상한 소문들을 듣게 됩니다. 주문진에서의 첫날 밤, 저는 바닷가 원룸에 누워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들려왔고 그 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안정시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불안감이 깊은 곳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마 이유는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걸 겁니다. 그 모든 감정이 배진국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겸 점심을 먹으려고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고 동네 사람들은 거의 서로 얼굴을 아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김치찌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제 테이블로 물컵을 놓다가 슬쩍 저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행 왔어요? 아, 네. 잠시요. 근데 어디 묵어요? 순간 저는 왜인지 모르게 대충 얼버무리고 싶었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닷가 쪽 원룸요. 저기 300이요. 그러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그리고 입술 한쪽이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그 집 근처면. 그 말투가 워낙 의미심장해서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주인 아주머니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작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거기 배진국 씨 사는 데잖아요? 네, 그런데요. 아주머니는 한 번 더 둘러보고는 제 귀 가까이로 얼굴을 기울였습니다. 그 집은 조심해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컥하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미 어제 수첩에서 읽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왜 조심해야 하죠? 제가 어렵게 묻자 아주머니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옛날에 신부가 첫날 밤에 기겁하고 도망쳤어요. 도망요? 응. 그것도 울면서. 그 집에서 비명 들렸다잖아. 무서워서 펄쩍 뛰었대. 그 사람 뭔가 있다니까.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첫날 밤에 여자가 도망쳤다는 말. 그 기괴한 소문이 성미의 수첩에서도 그대로 적혀 있던 문장. 그게 단순한 뒷말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온몸이 서늘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멀쩡해 보여도 남자는 원래 속을 모르는 거야. 혼자 살아온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그러니까 괜한 정 주지 말고 조심해요.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괜한 정. 조심해라.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들은 건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식당을 나오는데 동네 아주머니 둘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사람도 배진국 집 근처에 방 잡았다더라. 아이고,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 같으면 절대 안 가. 옛날에 신부 울며 도망친 얘기 아직도 기억나. 끔찍했어. 그들은 제가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춰서서 그 말을 고스란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자꾸 내려앉았습니다. 수첩에 적힌 그 문장, 식당 아주머니의 경고, 동네 사람들의 뒷말. 세 조각이 맞물리면서 그동안 설마라고 넘겼던 이야기들이 퍼즐처럼 완성되는 느낌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오는 길, 바닷바람이 얼굴을 아프게 때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마음이 복잡했고 어쩐지 불안했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진국 씨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제의 그 깊고 슬픈 눈빛, 그 눈빛이 그 모든 소문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짜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도 단정하지 못한 감정이 가슴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 비구름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졌고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쏟아지던 바로 그 밤, 저는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를 상황에서 배진국의 집으로 들어가 비를 피하게 됩니다. 폭우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창문을 붙잡아도 손이 미끄러질 만큼 바람과 빗줄기가 한 덩어리가 되어 집을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원룸벽이 떨릴 정도였으니까요. 바닷가에 살다 보면 비 오는 날이야 흔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느낌. 빗방울이 아니라 바다 전체가 쏟아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겁이 나 우산도 제대로 펴지지 않는 상태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어디로 향했냐고요?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가 제 의지보다 먼저 선택한 곳, 진국 씨 집이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빗물은 제 뼛속까지 스며들 듯 차가웠고 손이 떨려 초인종을 눌러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철컥하고 열렸어요. 정희 씨?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의 목소리는 폭우 속에서도 맑게 들렸습니다. 그저 얼굴을 스치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바깥과 달리 고요했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전기가 툭 하고 나가버렸어요. 순식간에 거실은 어둠으로 잠겼고 밖에선 천둥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손전등 가져올게요. 진국 씨가 돌아서다.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젖은 발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순간 몸이 공중에서 한번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진국 씨의 품속으로 푹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로 옷 너머인데도 숨이 멎을 만큼 단단한 무엇이 딱 하고 닿는 느낌. 번개가 벽면을 환하게 비추는 찰나 저는 등에서 전율이 훅 올라왔어요. 아,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왜 동네 사람들이 첫날 밤에 도망갔다고 했는지, 왜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 집은 조심하라고 했는지, 왜 성미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 동생 그 문제로 평생 혼자 사내야라고 남겼는지, 모든 퍼즐이 단 한순간에 제 등으로 전달된 충격 하나로 딱 맞춰졌습니다. 숨이 멎었고 심장은 두 번 뛰고 멈추는 것 같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두려움과 이상한 열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진국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제 어깨를 황급히 떼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어쩌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 과묵한 그에게서 이런 허둥댐은 처음 봤어요. 저는 수건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 말에 그는 더 당황한 듯 눈을 피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 씨 놀라셨죠? 그의 목소리는 평생 동안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온 사람이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놀란 건 아닌데 그냥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동안 왜 그렇게 힘드셨는지,
그 말에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듯 한번 크게 들이켰다가 마침내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 씨, 처음으로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소문, 그게 사실인지 정희 씨가 지금 느끼신 게 제가 35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겁니다. 그 말은 바람보다 조용했지만 천둥보다 무겁게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진국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빗소리가 집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데도 그의 침묵은 그보다 더 크고 묵직했습니다. 저는 담요 끝을 매만지며 그의 입술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어요. 아까 등 뒤로 느껴진 그 충격보다 지금 이 순간 그의 숨결 하나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 그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평생 입 밖으로 내본 적 없는 말을 단 한 번만 허락받은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음성이었어요. 저 사실은요. 그는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제가 선보던 여자한테서 도망간 게 한 번인 줄 아세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3번이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29, 32, 35. 3번 다 같은 이유였어요. 첫날 밤에 그냥 보고는 다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겁을 먹었어요. 창밖 번개가 창문을 스쳤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잠깐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표정에서 35년 동안 혼자였던 이유를 모두 읽을 수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큰 걸 자랑이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평생 저주였어요. 그의 말은 천천히 하지만 너무 깊이 박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늘 걱정하셨어요. 우리 진국이는 평생 혼자 사는 게 아닐까 하고. 근데 어떻게 소개를 받아요? 제가 이런데. 그는 자기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쥐고는 손등이 새하얗게 될 때까지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했어요. 사랑도 결혼도 그냥 제게는 안 맞는 일이라고. 그 고백이 끝날 때쯤 저는 이미 목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진국 씨가 창밖 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품에 안기는 것도 누군가를 안아주는 것도 정말 정희 씨가 처음이에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이상하게 아릿하게 쪼여들었습니다. 아까 정희 씨가 잠깐 놀라서 움찔했을 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아주 오래된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또 도망갈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또 혼자가 될까봐.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떨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단지 크기 때문에 혼자였던 게 아니라 상처 때문에 혼자였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정희 씨는 진짜 안 가실 건가요? 그의 떨리는 질문은 나를 붙잡는 손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국 씨 무섭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놀라긴 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멈춘 것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35년 동안 누구한테도 이런 말 해본 적 없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웃자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래서 정희 씨가 조금이라도 제 옆에 있어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내뱉었어요. 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던 순간 저는 그가 얼마나 깊은 곳에 갇혀 있었던 사람인지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등 뒤로 스친 감각보다 이 고백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들놈이었어요. 폭풍보다 더 큰 파도가 제 심장 위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심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한 채 통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아들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순간 숨부터 삼켰어요. 주문진이야.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그의 목소리가 폭발하듯 치솟았습니다. 주문진? 왜? 누구 만나러?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아들의 반응이 더 거세질 게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는 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지? 엄마 요즘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아빠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다고 그것도 연하 남자야?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보다 그 말이 더 크게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국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좋은 분이야. 좋은 사람? 엄마가 몇 번을 봤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 아들의 호흡은 완전히 가빠져 있었고 저는 말끝마다 죄인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직도 집에 사진으로 남아있는 거 모르나? 그런데 어떡해. 아빠랑 비교하지 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이에 연하 남자? 그 남자가 엄마한테 왜 잘해주는지 정말 몰라서 그래? 그 순간 제 손 안의 휴대폰이 더 이상 잡히지 않을 만큼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당장 올라와. 당장. 지금 그 사람하고 모든 연락 끊고 그리고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비 오는 창밖을 바라보는데 세상이 전부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진국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보다 더 떨리는 건 그 사람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에요. 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진국 씨는 제 대답을 듣자마자 고개를 아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역시 부담이죠.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는 제 말을 자르는 대신 웃는 듯하지만 전혀 웃음이 담기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 씨, 제가 옆에 있으면 정희 씨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는 단번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손등을 꽉 쥐었지만 진국 씨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저 이런 말 처음 해보지만 사실 무서웠어요. 그는 제 시선을 피한 채 바닥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혜 씨 아드님 말 들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정혜 씨가 욕도 먹고 나이도 얘기 듣고 상처받고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고집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 씨는 괜찮다고 하실지도 모르죠. 근데 정혜 씨 아드님은 엄마 걱정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잖아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왜냐면 사실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진국 씨는 아주 조용히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물러날게요. 정혜 씨가 더 힘들어지기 전에. 그 말은 천둥보다 비보다 더 크게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진국 씨, 그러지 마요.
제 마음도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는 애써 웃었습니다. 정혜 씨 마음보다 정혜 씨 삶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는 살짝, 아주 살짝 제 손등에서 자신의 손을 떼었습니다. 순간 가슴속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 눈앞에서 조용히 물러서는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쓸쓸했고 어쩐지 제가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더 선명하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움직여야 한다는 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폭우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진국 씨가 조용히 제 곁에서 멀어지려던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하지만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진국 씨,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봤어요. 희미한 전등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결심과 체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두 걸음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더는 참지 못한 눈물이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저한테서 멀어지는 게 사람들 말 듣는 것보다 아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보다 100배는 더 무섭습니다. 말이 나오자마자 제가 먼저 놀랄 만큼 진심이었습니다. 진국 씨는 숨을 멈춘 듯 굳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 남편 잃고 나서 열해 가까이 누구 손 한번 잡아본 적 없어요. 사람한테 기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진짜 잘 알아요. 눈물 때문에 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당신이 제 옆에서 물러나는 거 그게 더 무섭고 더 견딜 수 없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숨도 못 쉬는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 그 한마디가 온몸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손등을 감싸며 말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상처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보다 지금 제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 말에 진국 씨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런 말 듣는 게 살면서 처음입니다. 그의 손이 제가 잡은 손을 되잡는 순간 그 따뜻함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품에 잠시 기대었고 그는 말없이 제 등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그 품 속에서 아까의 소문도 아들의 말도 바깥의 폭우도 모두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아들이었습니다. 비를 맞아 온몸이 젖은 채 격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정적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진국 씨와 저를 번갈아 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를 끌고 나갈 것 같은 눈빛이었죠. 저는 먼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얘기라도 들어보고 판단해. 아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물이 마르지 않은 걸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그때 진국 씨가 아주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정희 씨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상처도 주기 싫고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뜨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아들의 목소리는 거칠지만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좋아합니까? 진국 씨는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릴 만큼
진심을 다해 생각한 뒤 말했어요. 네, 제가 가진 것 중 제일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 말은 천둥보다도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인지 눈물인지 모를 숨을 길게 내쉬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앉아서 얘기해 봅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안도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어갈 관계가 진짜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집안은 폭풍이 지나간 바닷가처럼 조용했습니다. 진국 씨는 제게 다가오지도 멀어지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서 있었어요. 저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문득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손을 잡던 그 짧은 터치에서 마치 오래 참고 눌러온 무언가가 둘 다에게서 동시에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희 씨,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숨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당겨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에도 느끼지 못했던 뜨거운 체온이 온몸을 감싸듯 번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천천히 안겼고 그의 품이 제 어깨를 감싸는 순간 심장이 크게 한번 울렸습니다. 숨결이 닿았고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떨렸고 손등과 어깨, 허리를 스치는 그의 터치에서 저는 1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살아있는 감각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로 스쳤던 그때는 몰랐던 그 진실이 이제는 더 가까이, 더 명확하게 저를 감싸며 다가왔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묵직하고 강한 존재감. 그동안 왜 누군가는 도망쳤는지, 왜 소문이 생겼는지, 그리고 왜 진국 씨가 35년을 혼자 보냈는지, 저는 그 모든 이유를 그 짧은 순간 몸으로 분명하게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도망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치기는커녕 그의 품이 더 가까웠습니다. 어떤 두려움보다 그의 떨리는 손이 저를 더 붙잡았습니다. 진국 씨도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제가 이래서 누굴 만나도 저는 그의 말을 끊고 그의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입술이 떨릴 만큼 진심이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당신이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 잠가둔 문이 드디어 열리듯이 그 밤 우리는 서로에게 나이도 상처도 소문도 잊은 채 아주 솔직하게, 아주 조용하게, 아주 뜨겁게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손이 얽히고 숨결이 맞닿고 심장이 같은 속도로 뛰는 걸 느끼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사랑은 늦게 왔지만 누구보다 깊고 온전하다. 창밖으로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가 두 사람의 결심을 조용히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닷가 예식장이라고 해도 사실은 큰 천막 하나와 흰색 의자 몇 줄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꽃 장식도 없고 웨딩홀에 조명도 없었어요. 대신 바람이 부드럽게 흘러가고 파도는 축가처럼 잔잔히 발끝을 적셨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고 하늘은 노을과 연분홍빛 구름이 섞여 마치 오래 기다린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축복하는 듯 했어요. 친구 몇 명, 동네 사람들 몇 명, 그리고 제 아들이
조용히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시선이 저를 향해 머물렀고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반대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미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제겐 어떤 축복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진국 씨는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조금 흩날린 채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낯설게도 또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도 느껴졌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몰라요. 정희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깨물듯 입술을 다물었다가 결국 숨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누군가 앞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바람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싶은데 잡으면 떠날까봐 겁났고 그는 제 손등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니 남들이 말하던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한 번 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말은 소문이 아니라 상처였다는 걸 다시 확인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정희 씨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크게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를 보고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정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자책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모두 섞여 있었고 마치 35년 동안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사람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진국 씨,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떠날까봐 매일 무서웠어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이제 우리 서로 놓지 말아요. 말이 끝나자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갔고 노을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이어 붙였습니다. 하객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아들도 처음으로 크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국 씨는 제가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지켜드릴게요. 그 말은 서약 같았고 기도 같았고 우리의 새로운 계절을 여는 문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닷가 예식장에서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서로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바닷가에 혼자 남아 잠시 걸었습니다. 해가 기운 바다 위로 빛이 부서졌고 파도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우리 발끝을 따라 조용히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진국 씨와 제 인생은 젊은 날처럼 빠르고 뜨거운 방식이 아니라 천천히 스며드는 온기처럼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꼭 젊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진국 씨는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숨결만으로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정희 씨, 나는 이제 혼자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이 찡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그의 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그가 좋아하는 구운 고등어를 준비했고 그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부엌에서 제 뒤에 가만히 서서 따뜻한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밖에선 바다가 매일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둘의 마음은 하루하루 더 단단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늦게 사랑하면 더 깊다더라. 둘이 참 잘 맞아 보인다. 조용히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전처럼 소문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손이 가장 큰 증거이자 가장 큰 언어가 되었으니까요. 가끔은 진국 씨가 제 손을 잡고 산책하다 말없이 멈춰 서곤 합니다. 왜 그래요?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나한테 이런 시간이 올 줄 몰랐어요. 누군가와 나란히 걷고 싶다는 마음이 다시 생길 줄 몰랐어요. 그 말 한마디면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하게 차오르곤 했습니다. 저도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 마지막 계절에 이렇게 큰 사랑이 찾아올 줄 몰랐어요. 우리는 늦게 만났지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온 상처도 지나온 세월도 아무것도 우리를 막지 못했습니다.